8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진실. 당신의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지금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8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조사한 충격적인 결과 무려 %가 60대에 했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관계 형성에 소홀했던 것이 평생 후회로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과 달리 20대가 아닌 60대가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80세가 된 제가 경험한 모든 후회와 실수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닌 실제 노년기에 접어든 수천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전략입니다. 이 영상 한 편으로 여러분은 건강, 재정, 관계, 행복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20분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개인적인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80세 박상철입니다.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실천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뼈와 관절이 아파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만 해도 등산을 즐기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활기찬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저 꿈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관리입니다. 60대에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대 실수였습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선생님은 68세부터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걸었는데 지금 86세에도 혼자서 장을 보고 손주들과 놀아줍니다. 반면 저는 남의 도움 없이는 마트 한 번 가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영양관리입니다. 60대에는 입맛대로 먹었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항상 라면, 김치, 젓갈을 찾았지요.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며 소금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74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제는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정기검진을 소홀히 했습니다. 바쁘다, 귀찮다는 핑계로 2년에 한 번 정도만 갔는데 결국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진료나 치료는 안 할 것입니다. 자연건강식과 생활습관을 고치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스트레스도 건강의 적입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때 그저 견디며 소가리만 했습니다. 이제 알지만 그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더라면 지금의 불면증과 우울증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후회 없을 두 번째 선택은 재정 계획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 나는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후에 접어들자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고정 수입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제 친구 김상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58세부터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수입의 30%를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꾸준히 넣었고 65세가 넘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지금 82세인 그는 경제적 걱정 없이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갑니다. 반면 저는 약값과 병원비를 걱정하며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에 분산 투자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 이말순 할머니는 70세에도 소액으로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에 투자해서 지금 85세인데도 매달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관리했을 것입니다. 제가 60대 때는 체면과 허영심 때문에 필요 이상의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했고 친구들과의 골프와 식사 모임에서 항상 내가 낼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런 소비가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용적인 소비 습관을 들였다면 지금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부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제 경우 자녀의 집 마련을 돕겠다며 60대 중반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가르치고 내 노후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보험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60대에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해 장기요양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들었더라면 현재 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것입니다. 후배 박정용은 62세에 장기요양보험을 들었는데 79세에 뇌졸중으로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은퇴를 맞이했고 갑자기 찾아온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일주일 단위로 규칙적인 일과를 계획하고 작더라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을 것입니다. 재정 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60대의 올바른 재정 관리는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노후 재정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경제적 여유는 노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관계의 질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80세인 지금 옆에 남은 것은 함께한 추억과 서로를 아껴주는 사람들 뿐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하지만 깊은 인간관계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제 친구 최민수는 60대 초반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의 집에는 항상 누군가가 찾아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고 지금은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관계도 재구축했을 것입니다. 60대 때는 자녀들에게 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라는 말을 자주 했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면 관계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70대에도 손주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카페에 가는데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저 듣고 질문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에는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할게라는 말로 미루다 보니 어느새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장은 65세부터 매주 수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해 꾸준히 모임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서로의 건강을 체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 이제 새 친구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점점 고립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72세에 탁구를 배우기 시작해 새로운 동호회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지금 85세에도 매주 그들과 함께 운동하고 식사합니다. 봉사활동도 놓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60대 때는 나도 이제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남을 돕는 활동이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을 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이웃신정 할머니는 68세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그분의 삶에 얼마나 큰 활력소가 되는지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디지털 소통 방법도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우기를 거부했고 지금은 영상통화로 손주들과 대화하는 법을 모릅니다. 윤 할아버지는 70세에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기 시작해 지금은 해외에 있는 자녀,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SNS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관계는 나무와 같아서 꾸준히 물을 주고 가꿔야만 건강하게 자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제가 60세로 돌아간다면 평생 학습자의 마음가짐으로 살 것입니다. 80세인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학습 습관을 유지했다면 지금도 더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이 선생님은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외우기도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 75세에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84세인 그는 외국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이제 배워서 뭐 하나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피했고 지금은 단조로운 일상에 갇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도 적극적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같은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법만 알아도 노년의 삶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박 할머니는 67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의약품 정보를 찾고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변화를 거부했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취미 활동도 더 일찍 시작했을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인생에 활력을 주는 원천입니다. 제 친구인 김희수는 63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81세에는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열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부터 통기타에 관심이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악기를 배우는 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하지만 그때 시작했다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실력이 늘었을까요? 독서 습관도 중요합니다. 책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와 지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창문입니다. 최할아버지는 매일 30분씩 독서하는 습관을 65세부터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82세인 그는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도 폭넓은 주제로 소통할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눈이 침침해서라는 핑계로 독서를 멀리했고 지금은 텔레비전 시청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강의도 활용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서 무료로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70세에 태블릿을 구입한 후 역사, 철학, 과학 강의를 찾아 들으면서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나 재능 나눔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윤 선생은 68세부터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활동은 자신의 지식을 정리하고 새롭게 학습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 배워보세요. 그것이 내일의 당신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학습은 노년기 우울증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삶의 의미 찾기입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더 일찍 내면의 성장과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을 것입니다. 8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노년기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옵니다. 제 친구 박 선생은 67세에 심장 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금 83세인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반면 저는 외적인 조건에 행복을 의존했고 그 결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60대의 저는 이제 다 이루었으니 쉬자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함으로 이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김 할머니는 70세에 100세까지 자립하여 살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건강관리, 재정관리, 주거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82세인 그분은 여전히 활기차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도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적 신념이 있든 없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65세부터 불교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노년기 겪게 되는 상실과 변화를 수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아 성찰의 시간도 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바쁜 중년기를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재발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유산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 지혜, 가치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75세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해 80세의 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의 삶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노년의 가장 보람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남은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강 선생은 75세에 사전 일요의 향서를 작성하고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준비할수록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적응력을 키우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기, 젊은이와 대화하기, 익숙하지 않은 장소 방문하기 같은 작은 도전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미래의 행복은 오늘의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년기가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